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스산한 가을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던 무렵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고갯길을 넘어온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는 갓끈을 단단히 메고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지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이름은 김선비라 불리었는데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위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시작을 알리며 나그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을 찾지 못한다면 산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살을 내는 듯한 밤이슬을 맞아야 할 처지였기에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마침내 나그네가 도착한 곳은 산비탈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기와지붕이 높고 담장이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와 허기진 배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고 나그네는 그 큰 기와집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집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차갑고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깊은 산 중에서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대문고리를 잡고 두어 번 흔들어 인기척을 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 안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늑수그레한 하인 한 명이 쪽문을 열고 고개만 빼꼼히 내밀어 나그네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낯선 이의 방문을 별로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김선비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으니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한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인은 난처한 듯 턱을 긁적이며 주인 어른께서 낯선 사람 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때 안사랑채 쪽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배가 남산만하고 눈매가 매서운 중년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하며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이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는 김선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단 옷은 아니지만 기품이 서려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소 같으면 문전박대를 했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자신의 집에 새로 들인 물건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던 차였습니다. 최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이왕 오신 손님이니 누추하지만 사랑채에 머물다 가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김선비는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하인의 안내를 받아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있었지만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을 노려보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어 김선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인을 따라 들어간 사랑채는 주인의 재력을 과시하듯 값비싼 가구들과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었으나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썰렁함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 대신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를 방으로 안내하며 유독 방 한가운데 놓인 큼직한 나무 침상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평상보다 훨씬 높고 육중해 보였으며 칠흑같이 어두운 붉은색을 띠고 있어 방 안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 침상이 아주 귀한 나무로 만든 것이라며 구하기 힘든 물건을 헐값에 얻었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선비가 그 침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무의 결이 마치 물결치듯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표면에는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윤기는 건강한 나무의 생기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고목이 썩어가면서 내뿜는 진액처럼 끈적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나무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다며 오늘 밤 저 위에서 자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김선비는 주인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 붉은 나무 침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 색깔이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핏빛을 연상케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자랑을 마치고 안채로 돌아가자 하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에는 쌀밥과 몇 가지 나물, 그리고 맑은 국이 차려져 있었는데 김선비는 하루 종일 굶은 탓에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김선비가 밥을 먹는 동안 방구석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보이며 자꾸만 그 나무 침상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김선비는 하인의 태도가 이상하여 숟가락을 놓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집 주인장은 참으로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듯하다고 운을 떼며 저 침상 또한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다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고 그저 주인어른께서 읍내 장터에서 가져온 고목이라고만 얼버무렸습니다. 하인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숨기는 듯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남의 집에 신세를 지는 처지에 꼬치꼬치 캐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식사를 마치고 상을 물린 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방 안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는 짐을 풀고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 부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침상 위로 이부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펴기 위해 손으로 침상 바닥을 쓸어 보았는데 손바닥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차가운 피부를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김선비는 황급히 손을 떼고 자신의 손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한 편이었는데도 유독 그 침상 주변만은 서리가 내린 듯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비는 기분 탓이라 여기며 두툼한 요를 깔고 그 위에 앉았지만 엉덩이 밑으로 전해져 오는 한기는 요를 뚫고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기 전에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병풍과 낡은 장롱, 그리고 벽에 걸린 족자들은 모두 평범해 보였지만 오직 자신이 앉아있는 이 침상만이 이질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어둠 속에서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문득 고향에 있는 노모가 떠올랐고 괜한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김선비는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져 빗소리 하나 바람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침상 바닥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코끝에는 아까 느꼈던 흙냄새와 비슷한 퀴퀴한 향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온 뒤 젖은 흙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된 사당에서 나는 향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등 밑에서 느껴지는 딱딱한 나무의 질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판자가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대며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우웅! 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와 김선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며 자세를 바꾸어 보았지만 어느 쪽으로 누워도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잠자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았고 보이지 않는 시선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속으로 연부를 외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것이다. 낯선 곳이라 잠자리가 뒤숭숭한 것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때 문득 김선비의 머릿속에 최 부자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다던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듯 했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이 한기는 분명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침상의 모서리 부분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이음새가 묘하게 거칠었고 일반적인 가구를 만들 때 쓰는 짜임새와는 다소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급하게 널빤지를 이어붙인 듯 투박하면서도 널빤지의 두께는 지나치게 두꺼웠습니다. 목수일을 조금 알았던 김선비에게는 이 침상의 구조가 집안에서 쓰는 가구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용도로 쓰이던 물건을 억지로 개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김선비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곧장 길을 떠날 것이니 하룻밤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청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락말락하는 선잠 속에서도 그 붉은 나무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김선비는 자신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그 압박감은 침상 바닥에서부터 시작되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선비는 가위에 눌린 것인가 싶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보려 했지만 몸은 굳은 듯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깨어있는데 몸은 깊은 톳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창밖의 바람 소리마저 뚝 끊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막 속에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울리고 있을 때 김선비는 문득 자신의 등 밑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침상 밑에서 톡톡 두드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진동은 아주 미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톡톡톡. 김선비의 심장 박동 소리와 엇박자를 이루며 들려오는 그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문창호지가 떨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리의 근원은 분명 자신의 바로 아래, 즉 침상 밑바닥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천장의 석가래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진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동과 함께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는 신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바람이 틈새를 통과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공포심에 질려 벌떡 일어나 앉고 싶었지만 여전히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하인의 겁에 질린 눈빛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집에는, 아니 이 방에는, 그리고 이 침상에는 분명 김선비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채 낯선 침상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 산골 마을의 밤은 너무나도 길고 깊었습니다. 나그네의 고단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새잠에는 듯한 이 기이한 잠자리에서 김선비는 과연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낮고 분명한 소리가 스치듯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무 널빤지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 바닥을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정막을 찢고 김선비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김선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그는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잠자리의 불편함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붉고 윤기나는 나무 침상은 평범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욕심, 많은 부자의 집,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나무 침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김선비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두려움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다가올 일들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가을밤의 깊은 어둠이 최 부자의 집을 완전히 집어삼킨 시각. 김선비는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몽롱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등 밑에서 들려오던 사각거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었지만 여행의 고단함이 공포를 짓누르며 눈꺼풀을 무겁게 덮어버린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편안한 안식이 아니라 마치 끈적하고 차가운 텁지대를 헤매는 듯한 불쾌한 꿈자리였습니다. 꿈속에서 김선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는데 발밑이 질척거려 내려다보니 젖은 흙구덩이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흙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 깊은 곳. 아니, 바로 자신이 누워있는 그 침상의 나무 판자 너머에서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명확한 사람의 말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무겁다. 그것은 아주 깊은 땅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웅울거리면서도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섬뜩하게 생생했습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도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뒤척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라 생각하며 혀를 깨물어서라도 깨어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김선비의 의식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애원하는 어조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복에 나 좀 뒤집어주게. 등이 베겨서 견딜 수가 없어. 제발 몸 좀 뒤집어다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오랜 시간 짓눌려온 고통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직 감각만이 살아나 등 밑에 닿아있는 나무의 차가운 냉기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나무라기보다는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누군가의 등짝에 자신의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듯한 끔찍한 감촉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내려는 듯 침상은 미세하게 요동치며 김선비의 몸을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자 김선비는 헉하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고 밤새 괴롭히던 기이한 소리도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온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어젯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자신이 밤새 누워있던 그 붉은 나무 침상만은 더욱 기괴한 붉은빛을 띠며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단순히 딱딱한 바닥에서 잤기 때문에 생긴 근육통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린 것처럼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결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상에서 내려왔는데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현기증이 일어 비틀거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운이 쏙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이 집, 특히 저 침상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밤새 들었던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김선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랑채 깻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이 김선비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안색이 아주 창백하십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는지요? 하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탐색하려는 듯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잠자리가 바뀌어 설친 탓이네. 그나저나 주인장은 일어났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어른도요. 며칠 허리가 아프다며 늦잠을 주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최 부자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닌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 담장 너머 마을 우물가에는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우물가는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소식이 모이고 퍼지는 정보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낙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밤새 있었던 일들과 마을의 대소사를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최 부자의 집에 묵고 있는 낯선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어젯밤 최 부자네 사랑채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던데 손님이 들었다지 한 아낙이 빨래를 비비며 운을 떼자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치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이고, 그 손님도 참 딱하지. 하필이면 이 시국에 최 부자네 집에서 잠을 청하다니. 그 집에 들어온 뒤로 밤마다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린다잖아. 아낙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 부자가 최근에 들여놓았다는 그 귀한 나무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최 부자의 집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최 부자가 읍내 목수도 마다하고 외지에서 뜨내기 목수를 불러 무언가를 뚝딱거렸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목수가 일을 마치고 마을을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우물가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는 혀를 차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지. 산 사람의 집에는 산 사람의 물건을 들여야 하고 죽은 자의 물건은 땅으로 돌려보내야 하거늘. 노인의 말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노인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최 부자의 탐욕을 꾸짖듯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들도 보았지 않은가? 지난 장마 때 뒷산 산사태가 나서 흙이 무너져 내린 것을. 그때 오래된 무덤 몇 기가 쓸려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지. 박노인의 말에 안악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며칠 전 그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웬 큼지막한 나무 널빤지들을 주워왔다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그 나무가 썩지도 않고 윤기가 흐른다며 좋아라 하더니 기어이 그걸 집 안으로 들인 게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죽은 자가 머물던 집을 부서뜨려 산자가 눕는 침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집을 건드리면 산자가 탈이 나는 법이야. 그 나무는 필시망자의 원한이 서려 있을 터. 그 위에 눕는 사람은 제명에 살기 힘들 걸세.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최 부자네 집 주변에서 느껴지던 으스스한 기운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덤 속에 있던 관 널빤지를 가져다가 침상을 만들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권세가 워낙 대단하여 누구 하나 나서서 직언을 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집에 든 나그네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시 최 부자의 집 김선비는 아침상을 물리면서도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져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며 최 부자가 떼만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김선비에게 다가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소. 나는 요즘 통잠을 못 이루어 아주 죽겠소. 최 부자의 말에 김선비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는 듯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혹시 저 침상을 들여놓은 뒤부터 몸이 편찮으신 것은 아닙니까? 그 말에 최 부자는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소. 저 침상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나무인데 내 몸이 허해서 그런 것이지 침상 탓은 아닐게요. 최 부자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 침상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원래 오늘 길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이대로 떠나버리면 큰 화가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밤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그 목소리의 주인을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핑계를 대어 하루 더 묵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장, 제가 몸살기가 있어 오늘 하루는 더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하루만 더 묵게 해주십시오. 최 부자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병자를 내쫓을 수는 없어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사랑채로 돌아와 그 문제의 침상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보는 침상은 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붉은 칠을 덧칠한 듯 번들거리는 표면 아래로 거뭇거뭇한 얼룩들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손톱으로 나무 표면을 살짝 긁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라면 나무 냄새가 나야 하거늘 긁힌 자국에서는 묘하게도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같은 악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침상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여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무 판자의 뒷면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었고 군데군데 흙이 묻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인이 물을 가져다 주러 들어오다가 김선비가 침상 밑을 살피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김선비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제발 모른 척하고 그냥 떠나십시오. 이 방에 든 손님들은 다들 하룻밤을 못 넘기고 도망쳤습니다. 하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지? 이 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말이야. 하인은 망설이다가 최 부자가 무서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말해보게. 내가 자네를 해하려는 게 아닐세. 이대로 두면 주인장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야. 김선비의 간곡한 설득에 하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주인마님께서 뒷산 산사태 난 곳에서 주워온 나무입니다. 마을 노인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나무 결이 좋다며 기어코 가져와서 침상으로 만드셨지요. 하인의 말을 듣고 김선비의 추측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무너진 무덤가에서 나온 나무. 그것은 필시관을 짰던 널빤지였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탄식했습니다. 관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동안 머무는 집입니다. 그것을 뜯어내어 산 사람이 눕는 침상으로 만들었으니 망자가 쉴 곳을 잃고 노하여 산자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더욱이 뒤집어 달라는 목소리는 관뚜껑이나 바닥이 뒤집힌 채로 조립되어 망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이 기막힌 사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발길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다시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최 부자의 집만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사랑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침상은 다시금 그 요사스러운 붉은 빛을 바라며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촛불을 켜고 침상 앞에 정좌했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먹을 갈아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부적이라도 그릴 태세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바람이 다시 거세지며 창호지를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그 존재가 다시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오실 테면 오시오. 내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터이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 그 붉은 나무 침상 아래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김선비는 긴장 속에서 다가오는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찾아왔고 김선비가 묵고 있는 최 부자의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시각.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정좌를 하고 앉아 눈앞에 놓인 붉은 침상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낮에 하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마을 노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며 이 괴이한 물건에 얽힌 사연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기가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냉기는 더욱 심해져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으나 김선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가올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삼경에 접어들자 갑자기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아니 어제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애절한 소리가 침상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그것은 고통에 찬 신음이자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누가 그 밑에서 울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나무의 주인이라오. 내 집이 무너지고 몸이 뒤집혀 숨을 쉴 수가 없소. 목소리는 점점 더 구체적인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욕심 많은 자가 내 집의 지붕을 뜯어다가 제 놈의 잠자리로 만들었어. 그가 내 가슴 위에 누워 나를 짓누르니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소.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리다. 그러자 침상이 덜컹하고 크게 울리더니 쉰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집어 주시오. 제발 나를 뒤집어 주시오. 거꾸로 처박혀 숨을 쉴 수가 없어. 흙이 입으로 들어오고 눈이 멀 것 같소. 김선비는 그제야 뒤집어 달라는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관을 짤 때는 땅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별을 우러르라는 의미로 바닥이나 뚜껑에 칠성판을 댑니다. 그런데 최 부자가 이 나무를 가져다가 침상으로 만들면서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짜맞추었거나 아니면 관의 뚜껑을 바닥으로 쓰면서 뒤집어 놓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망자는 자신의 집이 훼손된 것도 모자라 거꾸로 뒤집힌 채 산 사람의 무게까지 견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이 기막힌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탐욕에 눈이 멀어 망자의 안식처를 짓밟은 최 부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날이 박는 대로 반드시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그러니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고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김선비가 단호하게 말하자 격렬하게 요동치던 침상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한기는 여전했고 어디선가 첩첩한 흙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김선비는 날이 밝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촛대를 들고 침상 아래쪽으로 몸을 숙여 기어 들어갔습니다. 침상 밑은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촛불을 가까이 대자 나무의 밑면이 드러났습니다. 겉면은 매치를 하고 윤을 내어 번지르르 했지만 보이지 않는 밑면은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촛불을 이리저리 비추며 나무의 결을 살피던 중 침상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널빤지에서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먹으로 쓴 글씨 자국 같기도 하고 칼로 새긴 문양 같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자 곰팡이 핀 냄새와 함께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니 드문드문 박혀있는 나무 못자국과 함께 북두칠성을 뜻하는 7개의 점이 찍힌 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칠성판이었습니다. 망자가 저승길을 편안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바닥에 까는 널빤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칠성판의 위치였습니다. 칠성판은 본래 관의 바닥에 놓여 시신을 바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침상에서는 그 널빤지가 뒤집힌 채 위쪽을 향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최 부자는 관의 바닥을 뜯어다가 뒤집어서 침상의 상판으로 쓴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망령이 뒤집어 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자는 거꾸로 매달린 채 자신의 등을 밟고 누운 산 사람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망자에 대한 모독이자 천륜을 거스르는 패악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침상 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옷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묻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확신을 얻은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명백한 증거를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고 창가에 서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집의 탐욕을 걷어내고 자네를 흙으로 돌려보내주겠네. 이윽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억눌려 있던 어둠이 물러가자 김선비는 지체 없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김선비의 서리빨 같은 표정에 눌려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김선비는 하인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주인장을 깨우게. 그리고 마을의 촌장님과 어르신들도 이 집으로 모셔오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하네. 하인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비님 주인마님은 아직 주무실 시간이고 마을 어르신들을 아침부터 부르는 것은 하인이 우물쭈물하자 김선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일세. 지체하다가는 자네 주인은 물론이고
이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칠 것이야. 어서 가서 모셔오게. 김선비의 기세에 눌린 하인은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김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랑채의 붉은 침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침상은 여전히 기이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지만 이제 김선비의 눈에는 그것이 화려한 가구가 아니라 원한 서린 흉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노인을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외지인 선비가 자신들을 호출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도 최 부자네 집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아침 대바람부터 이 난리인가?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묻자 김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아침잠을 설치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허나 이 댁에 들이운 흉한 기운을 걷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듯하여 부득이하게 모셨습니다. 그때 안채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부자가 씩씩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겉옷만 대충 걸친 최 부자는 잔뜩 부은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온 손님이 주인을 오라 가라 하는 것도 모자라. 동네 사람들은 왜 다 불러 모은 게요? 내 잠을 깨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요. 최 부자의 으름장에도 김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최 부자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간밤에 편히 주무셨소.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가 짓누르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셨소. 최 부자는 김선비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사실 그는 며칠째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잠자리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최 부자가 하인들에게 김선비를 끌어내라고 손짓하려는 찰나 김선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사랑채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모두 저 침상을 보십시오. 김선비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붉은 윤기가 흐르는 나무 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금마루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물건이 바로 이 집안의 우환이자 마을의 근심거리입니다. 김선비의 단호한 선언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흉물이라니, 저게 얼마나 비싸고 귀한 나무인데. 감히 최 부자가 반발했지만 박노인이 나서서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복의 최 부자 선비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 자네도 며칠째 안색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걸 모르나.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밤 저는 저 침상 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집을 잃고 거꾸로 뒤집혀 고통받는 망자의 절규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고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이 나무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산사태로 무너진 무덤가에서 주워온 것이 아닙니까? 김선비의 추궁에 최 부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지만 흔들리는 눈동자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귀신 소리라니. 선비라는 양반이 헛것을 보고 사람을 홀리려 하는구려. 최 부자는 끝까지 발뺌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지요. 당장 도끼와 장도리를 가져와 저 침상을 뜯어봅시다. 내 말이 틀리다면 제가 혀를 깨물고 죽을 것이요. 만약 사실이라면 주인장은 망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김선비의 서슬, 퍼런 기세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지만 박노인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뭘 꾸물거리는가? 당장 연장을 가져오게. 결국 하인들이 도끼와 장도리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방안을 주시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침상의 상판이 뜯겨나갔습니다. 붉은 칠이 된 윗면과는 달리 드러난 나무의 속살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뜯어낸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려 마을 사람들 쪽으로 뒤집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나무의 뒷면에는 김선비가 밤새 확인했던 칠성판의 흔적과 함께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석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무 한 구석에 흐릿하게 쓰여 있는 글씨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
고, 학생, 부군, 신, 위.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망자의 명패였습니다. 최 부자가 침상을 만들 때 대패로 밀어버리려 했으나 나무 깊숙이 스며든 먹물 자국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에 남의 관뚜껑을 뜯어다가 침대를 만들다니. 비난의 화살이 최 부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최 부자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나무 판자를 최 부자 앞에 내려놓으며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 칠성판을 뒤집어 침상 바닥으로 썼소. 망자는 땅을 보고 누워야 할 것을 하늘을 보고 눕게 되었고, 당신은 그 위에 누워 망자의 가슴을 짓밟은 것이오. 그러니 망자가 숨이 막혀 뒤집어 달라고 울부짖은 것이 아니겠소. 김선비의 호통은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와 후회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망자의 원한 섞인 목소리는 헛것이 아니었으며 마을을 감돌던 흉흉한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사달을 수습하고 성난 망자를 달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굳은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과 최 부자를 둘러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뜯겨나간 나무 판자 위, 선명하게 드러난 망자의 명패에 꽂혀 있었습니다. 현고 학생부 군신위. 그 글자는 단순한 먹물 자국이 아니라 산자의 욕심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을 꾸짖는 준엄한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오직 최 부자의 거친 숨소리와 턱을 딱딱 부딪히며 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 앞에서 변명할 말조차 잃어버린 채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들고 있던 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어리석은 중생을 향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인장 보시오. 이 나무는 단순한 고목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집이었소. 그 신성한 집을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위아래를 뒤집어 당신의 잠자리로 삼았으니 망자가 어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소. 김선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최 부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을 감싸쥐며 내 죄요. 내가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소. 하고 울먹였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엄한 꾸지람과 함께 이제라도 밝혀져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아무리 돈이 좋고 좋은 물건이 탐난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일세.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엄연히 사는 세상이 다르거늘 어찌 죽은 이의 물건을 탐해 산 사람의 집에 들였단 말인가. 이는 자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에 화를 부를 뻔한 일이야. 노인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했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헝클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나 헝클어진 것을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침상을 완전히 해체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양지 바른 곳으로 모셔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돌려보내드려야 합니다. 김선비의 명쾌한 해결책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하인들도 선비의 단호한 태도에 용기를 얻어 다시 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라붙어 침상의 나머지 부분들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찌그덕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몸을 움찔거렸지만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망자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못이 뽑히고 이음새가 풀리자 방 안에 가득 차있던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신기하게도 조금씩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해체 작업을 지켜보며
나무 판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도록 지시했습니다. 비록 훼손되었을지언정 그것은 여전히 망자의 영혼이 깃든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침상이 모두 해체되자 방 안은 떼탄이 넓어졌지만 오히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러난 방바닥에는 오랫동안 침상에 눌려있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그 자국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다가 사라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에게 깨끗한 명주천을 가져오게 하여 뜯어낸 칠성판과 나무 널빤지들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함부로 다루었던 나무를 쓰다듬고 뒤늦은 사죄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 나무를 모시고 산으로 가야 합니다. 주인장은 상복은 아니더라도 정갈한 흰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시오. 당신이 직접 이 나무를 지고 가서 망자께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김선비의 말에 최 부자는 군말 없이 안채로 들어가 소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기름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해진 최 부자가 지게에 나무를 지자 마을 청년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박노인과 김선비가 앞장을 서고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행렬은 마을 뒷산 볕이 잘 드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 떠들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걸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가 어젯밤처럼 스산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나그네를 배웅하는 송별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무거운 나무를 지고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됨으로 마음의 죄를 씻어내려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양지 바른 언덕에 도착하자 김선비는 지관을 보는 안목으로 털을 잡았습니다. 이곳은 흙이 부드럽고 볕이 오래 머무는 곳이니 망자께서 편히 쉬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입니다. 청년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고 흙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왔습니다. 구덩이가 깊어지자 김선비는 최 부자에게 명주천에 쌓인 나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구덩이 안에 바르게 뉘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뒤집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몰라 뵙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따뜻한 곳에서 편안히 잠드소서. 최 부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렸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김선비는 준비해온 술을 한 잔 가득 부어 무덤가에 뿌렸습니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며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망자가 용서의 뜻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흙을 덮고 봉분을 다지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김선비는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디를 입히고 나니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되었네. 이제 다 제자리를 찾았어.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부자도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자신을 도와준 김선비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던 어두운 그림자는 걷혀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김선비는 최 부자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게 했습니다. 음기가 머물던 곳에 양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대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선비의 제안에 최 부자는 곧바로 곳간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쌀을 씻고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이자 놀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최 부자의 집 마당에는 솥단지가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낙네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국밥을 끓이고 전을 부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구수한 음식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밀어내고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내 죄를 씻는 마음으로 차린 것이니. 최 부자는 직접 술병을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최 부자의 모습에 마음을 열고 술잔을 받았습니다. 사랑채, 그 문제의 방에서는 대청소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 방 안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소금 단지를 놓아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창호지 문을 모두 열어젖혀 가을 햇살과 바람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게 하니 썰렁했던 방 안에는 다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더 이상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도 웅얼거리는 신음소리도 등골을 오싹하게 하던 냉기도 모두 사라지고 평범한 시골집 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선비는 갯마루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선비 양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화를 면했소. 내 평생 살면서 이런 기이한 일은 처음 겪어보지만 해결되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구려. 김선비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순리대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제자리에 있어야 탈이 없는 법이지요. 해가 저물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최 부자의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은 오히려 평화로움의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차자 귀신이 범접할 틈은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깨끗한 새 이부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록 바닥은 맨바닥이지만 어제보다는 100배, 1000배 편안하실 겁니다. 김선비는 최 부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비단 금침이라도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있는가 하면 맨바닥이라도 구름 위처럼 편안한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지만 어제의 그 공포스럽던 어둠과는 질감이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이 별처럼 따스하게 반짝였고 풀벌레 소리도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집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한 행복감에 젖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사랑채 방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쑥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흉물스럽던 침상이 사라진 자리는 뭇했지만 그 비어있음이 오히려 마음을 꽉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하인이 깔아놓은 깨끗한 목화솜 요 위에 앉아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마치 웃고 있는 얼굴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망자는 흙으로 돌아가 안식을 찾았고 욕심 많은 부자는 깨달음을 얻었으며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김선비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등 밑으로 느껴지는 방바닥의 온돌 기운이 뜨끈하니 뼛속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어제의 그 차갑고 눅눅했던 감촉은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스르르 잠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오늘은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개운한 몸으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김선비는 평화로운 밤의 품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뜨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밤 그는 한 번도 뒤척이지 않고 그야말로 꿀맛 같은 잠을 잤습니다. 꿈자리 역시 사납지 않았으며 귀가에 맴돌던 기괴한 웅얼거림이나 등을 찌르던 서늘한 냉기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을 뿐 몸은 솜털처럼 가볍고 머리는 맑은 샘물에 씻은 듯 개운했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고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풀리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이 집의 우환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뺀마루로 나가니 눈부신 가을 아침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흙은 어제보다 더 뽀얗게 보였고 담장 너머의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탐스럽게 매달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참새들이 처마 밑을 드나들며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생동감 넘치는 아침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던 최 부자의 집은 이제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골 양반가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김선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최 부자가 급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다가 김선비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어제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무튀튀하던 눈 밑의 그늘은 사라지고 혈색이 돌아 발그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 앞에 와서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 아침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비님 간밤에는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실로 오랜만에 다리 뻗고 푹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답례를 했습니다. 주인장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셨으니 당연히 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 또한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묵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훈훈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부자는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아침상을 차려오라고 호통을 쳤지만 그 호통 소리마저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는 우렁찬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밝아진 모습에 안도하며 부지런히 부엌을 오가며 아침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대청마루에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간 무쳐낸 나물 반찬들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햅쌀로 지은 밥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는 찌개 냄새는 고향집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국물이 빈속을 부드럽게 달래주며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밥을 먹는 도중에도 연신 김선비의 눈치를 살피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찬이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이라 변변치 않으나 정성껏 마련했으니 많이 드십시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물 한 잔도 달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주인장의 정성이 들어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김선비의 칭찬에 최 부자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밥그릇을 비우고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최 부자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어제 그 침상을 뜯어낸 자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오늘 읍내에서 솜씨 좋은 목수를 불러다가 이 방에 튼튼하고 질 좋은 소나무로 마루를 다시 깔 생각입니다. 최 부자의 말에 김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나무를 쓰실 작정입니까? 또 어디서 귀하다는 나무를 구해오시는 건 아니겠지요? 농담 섞인 질문에 최 부자는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출처도 모르는 물건에는 눈길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목수에게 웃돈을 얹어주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산에서 정당하게 베어온 소나무를 써달라고 신신당부해 놓았습니다. 최 부자의 단호한 다짐에 김선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은 화려함보다 정갈함이 우선이고 무엇보다 떳떳한 물건들로 채워져야 기운이 맑아지는 법입니다. 새마루가 깔리면 이 사랑채도 비로소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겠군요. 해가 중천을 향해 올라가자 김선비는 이제 길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다시 꾸리고 갓끈을 단단히 매만지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여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선비님 갈 길이 바쁘시더라도 부디 몸 조심하시고 훗날 한양에 다녀오시는 길에 다시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새 마루에서 제대로 된 술상을 대접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재회를 청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놀랍게도 박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선비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작별 인사를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선비가 묻자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욕이나 하시라고 찐밤하고 누룽지를 좀 챙겼소. 우리 마을을 구해준 은인인데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어야지. 마을 안악들도 저마다 감이나 대추 같은 것들을 손에 쥐어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배타적인 시선과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따뜻한 정과 아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당연한 도리를 말씀드린 것뿐인데 과분한 대접을 받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선비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에게 시켜 큼직한 도시락과 엽전 꾸러미를 챙겨 김선비의 보찜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주인장 마음만 받겠습니다. 선비가 길을 떠나는데 필요한 것은 튼튼한 다리와 맑은 정신뿐입니다. 과한 노잣돈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지요. 김선비의 올곧은 태도에 최 부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고 결국 소박한 도시락 하나만 챙겨주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안녕히 가시오, 부디 급제하시오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는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평온하게 자리 잡은 기와집들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유난히 하얗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선 김선비는 다시 한번 마을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지만 비우고 나면 비로소 참된 소리가 들리는 법이지.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 또한 마음속에 헛된 욕심이나 자만심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로서 겪은 하룻밤의 기이한 체험은 그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고쳐매고 한양을 향해 뻗어있는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김선비가 떠난 뒤 최 부자의 집 사랑채에는 며칠 뒤 새하얀 소나무 마루가 깔렸습니다. 목수가 정성을 다해 깎고 다듬은 나무에서는 은은한 솔향기가 배어나왔고 그 위를 밟으면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최 부자는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조촐한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 최 부자의 집은 나그네들에게 후한 인심을 베푸는 집으로 소문이 났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죽은 나무도 운다는 이야기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주고 평화를 찾아준 지혜로운 선비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긴 겨울밤을 달래주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채에 앉아 솔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순리대로 사는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끝자락에 닿았군요. 김선비가 떠나간 그 길 위에도 그리고 최 부자가 새로 깐 마루 위에도 지금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포근한 잠자리 위에도 똑같은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과 사람은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인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저 나그네가 지나가는 발소리이거나 나무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며 속삭이는 자장가일 테니까요. 억울한 귀신도 제 집을 찾아가 편히 잠들었으니 산 사람인 우리도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꿈나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모든 일들은 저 멀리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보내고 내일 아침 맑은 햇살이 찾아올 때까지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방 안에 촛불을 끄듯 이제 이야기의 불도 끄겠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두툼한 이불과도 같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예쁜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김선비처럼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솔향기 가득한 소나무 숲길을 걷는 꿈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잘 자요.